ADHD가 실제로 남자아이들에게 더 많죠? 실제로 초등학생 아이들 네. 보면 남녀 비가 한 3대 1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남자아이가 훨씬 많죠. 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네. 가장 이제 많이 설명되는 이유는 남자아이의 행동은 아까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이죠. 네. 이거를 이제 외연화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인다는 거죠. 네. 산만하고 착석이 안 되니까 내 눈에 보이고 네. 부모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네. 또 그것 때문에 아이가 막 짜증을 낸다거나 네. 약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네. 데리고 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네네. 진단이 더 많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네. 반면에 여자아이들은 그런 행동보다는 약간 주의력의 어려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렸을 땐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근데 네. 실제로 성인이 되면 남녀 비율이 거의 1대1로 비슷해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다뤄볼 주제는 소아 ADHD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치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궁금한 게 산만한 아이들의 경우 ADHD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산만한 아이와 ADHD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그렇죠. 산만한 아이의 어떤 극단적인 면이 뭐 ADHD라고 이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근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점은 ADHD라고 하면 사실 여러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주의력의 어려움, 행동 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날 네. 수 있겠죠. 근데 산만한 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환경에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ADHD가 아닌 산만한 아이라고 하면요. 네. 예를 들어서 약간 낯선 곳에 가서 좀 불안도가 높은 친구 같은 경우는 가자마자 스캔을 하죠. 네. 그럼 그 안에서는 아이가 집중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곳에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시각 자극에 조금 예민한 아이들은 시각 자극이 화려한 곳에서는 조금 더 산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사실 집중력을 잘 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ADHD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또 한 네. 가지는 산만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잘한다. 이게 정신과에서는 기능 저하라고 하거든요. 사회적으로, 학업적으로 뭔가 내가 내 할 일을 잘한다. 그러면 네. 이거를 굳이 ADHD라는 어떤 질환, 병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엄마들이 흔히 네. 기관에서 연락 오지 않으면 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연락 오지 않으면 ADHD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일단은 질문을 반대로 해서 네. 학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이 조금 아이가 산만한 것 같다 말했을 때 네. 그거는 위험 신호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생님 입장에서 부모님께 아이가 조금 산만한 것 같다, 검진이 필요할 것 같다 말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용기 있게 말했다는 건 분명히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좀 두드러지게 그런 산만한 면이 있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우리가 위험 신호로 생각해야 될 건 맞을 것 같고, 네. 다만 반대인 경우 말이 없으니까 괜찮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산만한 아이라고 할 때 약간 활동이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구장이고 막 네, 에너지가 네, 넘치는 아이들, 네.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보이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이 잘 관찰할 수도 있지만 네. 조금 조용한 타입, 뭔가 지휘 집중력이 없고 행동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타입 같은 경우는 선생님 눈에 잘 안 띌 수가 있고요. 네. 또 선생님 성향이나 어린이집의 어떤 커리큘럼 성향에 따라서도 네.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뭐 선생님이 말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조금 주의 깊게 더 보는 것이 네.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쵸. 아직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봤을 때 조금 ADHD가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항목들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제가 네. 그래도 어떤 척도를 갖고 왔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보는 ADHD 평정 척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치면 나오시는데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사실은 18가지 항목이 있고 네. 그 중에 이제 점수를 체크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학교 수업이나 일 혹은 다른 활동을 할 때 주의 집중을 하지 않고 부주의해서 실수를 많이 한다. 네. 혹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손발을 계속 움직이거나 꿈틀거린다. 네. 그리고 과제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 집중력에 어려움이 있거나 수업 시간이나 가만히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리를 일어나 돌아다닌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상황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 그 외에도 한 18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총. 그래서
너무 과잉 행동이 많이 보인다거나 네. 아니면 부주의하는 면이 너무 강하다. 네. 그래서 뭐 놀이를 하거나 어떤 공부를 할 때 너무 분산이 된다, 주의 집중력이. 그럴 네. 때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항목들을 보니까요, 선생님, 네. 대부분의 아이들, 저희 아이들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 증상뿐만 아니라 그 증상에 따른 어떤 기능 저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네. 또 선별 도구만으로는 불충분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 선별 도구를 통해서 너무 높게 나왔다. 그러면 의심을 해보고 필요하면 전문가를 찾아보는 이런 하나의 첫 번째 단계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단으로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의 성향에 따라서도 이 결과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뭐 소아과에서 하는 이런 발달 검사 같은 거 할 때도 네네. 실제로 엄마가 할 때랑 아빠랑 할 때랑 이게 많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게 나타날 때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이 평가하는 것도 보긴 하지만 실제로 임상가가 내 눈앞에서 보이는 아이 모습, 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피드백, 네네. 뭐 학원에서의 선생님 피드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게 가장 아이를 설명하는 것에 가까울까를 고민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아이가 정상 발달 과정에서 한 만 5세 전까지는 네. 당연히 산만하고 집중력이 어렵고 네.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 네. 5세 미만의 아이를 이렇게 정상과 장애라고 부르는 ADHD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어린 나이라고 하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ADHD가 확진이 가능한 나이는 만 5세 이후인가요? 진단 기준이 명확하게 뭐 만 5세 네. 미만은 확진을 네.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보통은 만 5세, 6세 이상이 됐을 때 확진이라는 걸 내리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ADHD는 네. 기능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ADHD로 인해서 어떤 학업이나 어떤 거를 하려고 할 때 나에게 네.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거꾸로 공부를 잘하는데 ADHD일 가능성도 있나요? 그럴 수도 분명히 있죠. 아, 그래요? 네. 공부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학생의 기능이 무엇이냐? 네. 그럼 학생의 기능은 뭐죠? 수업을 잘 듣고 그쵸. 공부를 잘하고 네. 제가 질문을 하면 이제 10분 중에 9분이 말씀하시는데 학생의 기능은 어떤 공부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 어떤 네. 사회적 역할을 해보는 네. 것 자체도 사실 하나의 기능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는 잘하는데 어떤 주의 집중력의 문제로 또래 관계 어려움이 분명히 있거나 가정에서의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것과 별개로 네. ADHD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도 있죠. 네. 또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네. 주의력은 또 별개의 개념이고요. 네. 또 지능과 주의력도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ADHD가 있어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가기도 하고요. 네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량은 많긴 하지만 네. 상당히 구조화가 돼 있죠.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네.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는 것. 네. 삶이 엄청 단순하잖아요. 네. 그리고 부모님께서 준비물도 챙겨주고 뭐 먹을 것, 입을 것도 다 제공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에 하는 신경 쓸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ADHD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대학교를 가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내가 스스로 음식을 챙겨 먹어야 된다거나 수강 신청도 해야 되고 네.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대학에 가서 내가 몰랐는데 ADHD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공부 잘하는 아이도 네. ADHD일 수가 있군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ADHD가 종류가 많은 건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정말 개구진 남자아이들 막 네, 물건 네. 던지고 수업 네, 시간에 네. 막 돌아다니고 이런 아이들만 떠올리는데 네. 조용한 ADHD라든지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건가요? ADHD 진단 기준을 보면 유형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이제 우리가 과활동, 충동성이 강한 타입. 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자아이가 막 돌아다니고 착석이 안 되고 약간 맞아요. 말도 많고 이런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 타입은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용한 타입, 그래서 네. 부주의한 형이 있거든요. 네. 약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많지는 않은데 약간 멍을 많이 때린다던가 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못한다던가 네. 뭐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던가 이런 타입이 있거든요. 네. 부주의한 형, 그리고 과잉 행동, 충동형, 그다음에 두 개가 혼합된 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네. 되는군요. ADHD가 실제로 남자아이들에게 더 많죠? 실제로 초등학생 아이들 네. 보면 남녀 비가 한 3대1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남자아이가 훨씬 많죠. 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네. 가장 이제 많이 설명되는 이유는
남자의 행동은 아까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이죠. 네. 이거를 이제 외연화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겉으로 보인다는 거죠. 네. 산만하고 착석이 안 되니까 내 눈에 보이고 네. 부모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네. 또 그것 때문에 아이가 막 짜증을 낸다거나 네. 약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네. 데리고 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네네. 진단이 더 많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네. 반면에 여자아이들은 그런 행동보다는 약간 주의력의 어려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렸을 땐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아이가 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경우가 적게 됩니다. 네. 실제로 성인이 되면 남녀 비율이 거의 1대1로 비슷해지거든요. 네. 또 성인이가 되면은 부모님이 가자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병원에 가길 원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 내가 일을 할 때나 어떤 사람 관계에서 부주의한 면 때문에 내가 스스로 괴롭다고 느껴서 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남녀 비율이 성인이가 되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처음 한 사실이네요. 네, 그럼 네. 결국에 남자아이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것은 아니고 좀 진단이 좀 남자아이들이 더 많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남자아이들이 진단이 많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여자아이들이 조금 덜 진단받고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도움을 못 받는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ADHD 책 같은 것도 여성분들이 쓴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사회적 인식 개선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ADHD도 유전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나요? 사실 이제 정신과에서로서 상당히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네. 아이가 좀 산만해서 왔다 그러면 네. 이게 타고난 건가요? 그러면 제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네. 타고났다고 하면 어쩌라는 거냐 뭐 약간 좌절하실 네. 수 있잖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혹시 날 닮아서 그러냐 혹은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대답하기 어렵죠. 네. 제일 어려운 질문은 네. 이거죠. 혹시 남편 닮아서 그런가요? 이런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네. 근데 다행히도 정신과의 대부분의 증상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유전적인 요인을 보는 거는 가계도 연구, 내 친척, 내 가족 중에 얼마나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많으냐, 그리고 쌍생아 연구, 일란성 쌍생아 있을 때 일반 분에 비해서 쌍둥이일 때 얼마나 더 위험도가 높아지느냐 이런 연구를 했을 때 유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유전성이라는 게 어떤 단일한 유전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자의 조합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환경 요인으로는 뭐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때 당시에 스트레스라든지 음주 흡연 같은 것도 영향을 준다고 하고요. 네네. 저체중이나 미수가 그리고 또 양육 태도에서는 좀 강압적인 태도라든가 아이가 살면서 어떤 겪게 되는 스트레스 요인이 영향을 준다고도 합니다. 그 ADHD에 대한 편견을 아까 저희도 뭐 남자아이들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편견 중 하나는 또 이건 것 같아요. ADHD가 주의가 산만한 것이 특징이다 보니까 그냥 정신력으로 이겨내면 되지 않냐. 그냥 집중하면 되지 않나?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를 다그칠 때도 있잖아요. 그냥 집중하라고. 그쵸,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의지나 노력만으로 고쳐지는 건 아니죠.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히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우울도 그렇고 불안도 그렇고 이게 의지의 영역이다. 뭔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지면 쩔뚝거리겠죠. 근데 아나운서님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원래 선생님 100m 한 15초에 뛰었는데 다리 부러져도 뛰어보세요. 의지 노력하면 돼요. 이러면 열심히 사실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내 다리가 뭐 어느 순간 붙을 수는 있겠지만 후유증이 많이 남겠죠. 근데 정신질환도 비슷한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특성에 따라서 어떤 주의 집중력에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적인 어떤 어려움을 볼 때 항상 이게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보면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민해 보면 정신과에 대한 어떤 오해와 편견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네, 그럼 이 ADHD가 우리 뇌의 어떤 부분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어떤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건가요? 이제 흔하게 가장 많이 설명되는 게 뇌 전두엽, 전전두엽이라고 해서 머리 앞쪽 영역이 있거든요. 이 앞쪽 영역은 아주 쉽게 말하면 생각과 행동과 감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머리 앞쪽에는 전전두엽이 잘 발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활성도가 떨어지고 발달이 조금 더디게 됐을 때 ADHD 증상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아까 전전두엽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전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행동이 조절 안 되니까 산만하고 과활동적이고 네. 감정의 조절이 안 되니까 약간 욱한다든지 네.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생각의 조절이 안 되니까 약간 머리가 뒤죽박죽이고 네. 약간 계획적으로 하기 어렵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정신과에 갔을 때 네.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 네. 이렇게 뇌 사진을 찍어본다든지 했을 때도 그런 것들이 진단이 가능한가요? 정신과의 대부분의 진단은 결국에 임상가가 평가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MRI, 뭐 CT 같은 걸 찍으면 뇌의 네. 구조적인 모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모양이 정말 문제가 될 정도로 뭔가 변화가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네. 아주 미세한 변화는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사실 그래서 ADHD나 다른 우울증도 MRI나 뭐 CT 같은 영상학적인 검사로 찍어서 진단을 낼 수는 없죠. 네. 그리고 최근엔 뇌파 같은 것도 많이 검사를 하거든요. 네. 뇌파 검사를 하면 아까 전전두엽에 있는 활성도가 좀 떨어지거나 네. 뇌파가 거기는 조금 느린 뇌파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단은 임상가가 평가해서 네.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네. 증상이 정말 ADHD 증상에 맞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회 기능이나 어떤 직업적인 기능에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네. 혹시 우울이나 불안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이런 다른 감별 진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네.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본 다음에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원래는 ADHD인데 네. 소아의 경우 다른 것으로 의심해서 우울증이나 다른 걸로 오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죠. 특히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질문을 좀 못 알아듣는다, 자기가 집중을 너무 못한다, 네, 산만하다.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잘 봐야 되는데 집중을 못하고 질문을 못 듣는 이유가 사회적인 어떤 상호작용이 어려움이 있어서 네. 관심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못 듣는 경우나 아니면 사회성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불안도가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불안하면 낯선 환경이나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산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불안으로 오인해서 오거나 네. 이제 불안이 산만함을 안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아이가 불안해하니까 네. 약간 사람이 좀 약간 그런 위축되는 경향도 있고 그러면 원래 ADHD가 우리 생각하는 과활동적인 면이 좀 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가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울이나 불안으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우리가 ADHD 증상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잘 안 되고 내가 할 때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좀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존감의 문제라든지 정서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청소년기는 약간 우울증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실 네. 비전문가들이 아이를 보고 이게 우울증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ADHD 때문에 그런 건지 성격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네. 판단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네.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를 꼭 네. 만나보실 것을 권하고 부모님께서 내 아이는 뭐 이렇다 아니다 네. 이렇게 판단을 너무 빨리 내리시면 네. 내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놓친다거나 네. 아이의 강점을 못 본다거나 네. 약점만 두드러지게 보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고 하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네. 선생님, 그러면 네. ADHD로 확진이 되면 어떤 네. 치료들을 하나요?